이제 막 제대한 남자는 열차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의 스카프를 돌려주려 하지만 불량배를 만나고 결국 스카프는 집까지 들고 왔네요. 이 남자는 막동입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큰형, 계란장수인 셋째 형, 다방에서 일하는 여동생까지 서로 떨어져 지내긴 해도 가족들은 막동이를 좋아합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사람, 열차에서 봤던 그 여자입니다. 스카프를 돌려주려는데 이번엔 깡패를 만납니다. 기사도를 발휘하기도 전에 부하들에게 얻어 터지는 막동이. 타요. 괜찮아, 타. 보스의 여자였네요. 취직해야죠. 할 데는 있어? 보스는 막동이에게 작은 일자리를 주게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내가 보냈다 그래. 우리 인사할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를 때렸던 깡패를 다시 만나고 이번엔 제대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 객기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조직에서 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자기 손을 부셔버린 막동이. 뭐야 이거? 누가 이랬어? 무식하지만 일 하나는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여튼 네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 너희들 똑똑히 들어도 막동이는 이제 우리 식구다. 막동이는 보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난 내 식구 끝까지 책임진다. 형님 오래간만이요. 보스가 예전에 모셨던 큰형님이 출소를 했고 두 사람은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막동이는 보스의 여자와 열차를 탔습니다. 아버지예요. 닮았다. 서로 마음이 통한 걸까요? 그들은 열차에서 진한 입맞춤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막동이는 보스를 배신하지 못합니다. 가야죠. 형님이 오라고 했으니까요. 아 용서해. 막동이 엄마의 생일날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막동이는 늘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차려 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던가요? 때론 가족은 가장 좋으면서도 밉기도 한 그런 존재입니다. 힘겨루기를 시작했던 상대 조직으로부터 급습을 당했습니다. 결국 보스는 부하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고 독한 다짐을 합니다. 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 그냥 공짜로 올라온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왜 이래? 안 채우셨잖아요. 그리고 막동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진 막동이는 집으로 전화합니다. 초록색 나는 물고기 잡는다고 그러다가 큰형과 초록 물고기를 잡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불안해 보이는 막동이는 가족과 함께 모여 살 수 있을까요? 영화 초록 물고기였습니다. 그때 생각나.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다니. 다양한 영화, 다채로운 색깔,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마우스입니다. 조금 전에 초록물고기 소개 영상을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엄청 고심을 했어요, 사실. 2주 넘게 고민을 했죠. 누구나 한국 영화의 걸작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해야겠다. 하지만 많이 안 봤어요, 생각보다. 명장면 몇 개만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계적인 거장 이창동 감독님의 데뷔작. 데뷔작인데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작품상을 석권했습니다. 휩쓸었습니다, 그해. 이런 데뷔작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한국 영화에. 이럴 순 없죠, 데뷔작이. 그래서 저희가 이 초록물고기를 꼽았고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이고 연기 하나하나가 다 명연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연기들을 보여주죠. 정말 이 영화는 꼭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초록물고기의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명확하게는 안 나오죠. 공중전화 씬에서
성 기억나라고 할 때 초록색의 그 물고기를 잡던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막동이는 거칠고 굉장히 도끼 가득한 독종 같은 친구인데 한순간 타락을 하죠. 누군가를 살해하고 이거는 본인의 인생이 아닌데 싶은 그 타락하고 영혼을 팔아버린 그 순간, 본인이 변하기 전에 가장 그리웠던 순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부질없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초록 물고기를 그 대사에서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리뷰마우스의 얘기는 과거에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초록 물고기다. 너무 잘 정리해줬어요. 공중전화 씨는 뭐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이 꼽는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슬프죠.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가 있는 큰 성과 통화를 하면서 주인공 막동이, 한석규가 연기했던 막동이가 큰 성 기억나? 우리 그 빨간색 다리, 빨간색 철교 밑에서 초록 물고기 내가 잡겠다고. 그럼 이 초록 물고기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상황? 막동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던 순간이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손에 넣지 못하는 어떤 지극한 행복, 이런 게 초록 물고기라면은 그걸 손에 넣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연목구어라는 한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건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불가능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뭔가를 계속 쫓다가 실패하는 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막동이가 결국 그렇게 되니까.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여기서 변화는 되게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러나요. 거기가 고양시 그 장흥동이에요. 대곡역이 있는 곳이고, 아직도 대곡역이 있고, 그 대곡역 3, 4번 출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실제로 하천이 나와요. 다리가 있고.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고,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막동인의 가족은 굉장히 많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마다 적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미애라든가 그 다음 배태공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해가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봤고요. 뭐 어떤 게 인상적이셨나요? 캐릭터별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큰형 같은 경우는 뇌성마비에 걸렸지만 수긍하고 살아가요. 받아들이고. 둘째 형 같은 경우는 경찰인데 그 극 중에 나오는 모습만 보면 다 부셔버리고 와이프하고 사이도 안 좋고 약간 자포자기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진이 형 같은 경우는 셋째잖아요. 경찰에게 딱지를 끊겼을 때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평소에 삶을 대하는 자세, 아주 부드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막동이, 주인공인 이유가 무리를 합니다. 변화에 항상 무리합니다. 자기 손을 부셔서 조직에 들어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혹은 미애를 구하기 위해서 손님들 앞에서 맥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깨요. 무리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변화에 그렇게 적응하는 사람이고,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다방 레지라고 하죠.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물질에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세속적인 방식을 취하는. 그래서 이런 5명의 가족들 이외에도 많죠. 뭐 등장인물들이.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주 단적으로 그 5캐릭터가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베테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베테곤처럼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면 안 되겠지만, 베테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꿈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 욕망, 그런 건 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막동이 같은 경우는 리뷰마우스가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하고자 무리를 하는 인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막동이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았던 때가 너무 좋았고,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이 그냥 식당 하나 하면서 같이 사는 게 나의 꿈이다. 그 입에 풀칠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막동이는 변화에 적응한다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는 인물 같더라고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세 번째 주제, 공간이 전하는 메시지. 공간에 대해서 저는 로케이션이 일단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의 주제와 영화의 이야기에 맞게
로케이션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촬영이라든가 표현도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영화의 신도시 건설 장면과 그리고 막동이 집을 같이 보여주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버드나무도 자주 나오잖아요. 이 버드나무가 원래는 이게 바람에 잘 흩날린다. 그래서 이게 부들나무인가 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바람에 부드럽게 흘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버드나무가 왜 계속 나오나 좀 찾아봤더니 물만 있으면 12월까지 파란 잎이 나고, 그래서 도시든 시골이든 어디서든 잘 자라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게 버드나무고, 꽃말을 찾아봤어요. 버드나무의 꽃말이 솔직이랍니다. 막동이 가족들의 공통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은 솔직합니다. 그래서 거칠어 보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구 앞에서 위선을 떠는 인물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정감이 가고 참 선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오고,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거나 해도 저들은 참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버들잎을 띄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버들잎이 물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들잎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여기서의 막동이는 본인은 유토피아 같은 본인이 원했던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지만, 어쩌면 본인이 죽고 나서 본인이 원했던 가족이 모여서 식당을 하는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인생을 정화시켜주고 떠난 버들잎 같은 존재가 막동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산의 그 재개발 지역과 버드나무를 계속 같이 잡아주는 게, 이창동 감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발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다친다. 하지만 이 버드나무처럼 당신이 그 변화에 유연하게 잘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버드나무 같은 누군가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잘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 현대사회엔. 저는 그래서 그걸 자꾸 한 샷에 같이 넣은 게 아닌가. 마지막 엔딩까지도. 영화 연출, 영화 제작을 배울 때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반복적인 장면은 2번 넣지 마라.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그 버드나무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의미 있는 피사체라는 거죠. 리뷰카우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처음에 오프닝을 보시면은 막동과 가족들의 옛날 흑백 사진이 막 나오죠. 맞아요. 오프닝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진이 고향집과 버드나무예요. 고향집 전경, 막동이네 집이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저 멀리 논밭이 있고, 그럼 고향의 전경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오프닝이 끝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고향집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굉장히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곳,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고향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프닝에서 마지막 사진이 고향집 전경이었고, 엔딩씬에서 마지막도 식당으로 바뀐 막동이네 집이었고, 그렇죠. 그런 고향이라는 공간, 이런 것도 잘 담아내신 것 같고, 그 일산의 아파트에서 이제 셋째 형이랑 계란 팔러 가서 막동이가 그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그런 대사를 해요. 옛날에 여기가 다 아카시아 천지였는데. 옛날에 여기가 아카시아 천지였는데. 그래서 막동이는 그 고향, 그리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풍경을 잊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동이는 과거에 굉장히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차라는 공간, 미애와 막동이가 처음으로 조우하는 공간이죠. 기차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통일호 정도로 추정이 되는 약간 오래된 기차인데, 거기서 거기에 보면 나이대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보면서 통일호인가 무궁화호인가 비둘기호인가 헷갈리더라고요. 무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좌석의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통일호로 추정이 되는데, 오프닝에서 이제 흑백 사진이 지나가고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 빠르게 달리는 기차에서 막동이가 기차의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달리는 기차에서 그 막동이가 기차의 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걸 딱 보면서, 와, 다 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캐릭터 설명이 거기서 끝난 거야. 막동이가 되게 순수하지만 굉장히 대범하거든요. 거칠죠, 예. 거칠고 대범하고 겁이 없어요. 독종이죠, 아주. 네, 독종이고. 저 달리는 기차에서 문을 열어놓고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담배를 피운다는 걸 딱 보고, 아, 막동이의 성격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장면이구나, 이 기차가. 아, 실제로 해보면 별로 안 위험해요. 아, 그래요? 네,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막동이의 깡을 이 장면에서 그냥 한 컷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약간 저의 과대 해석일 수도 있는데, 기차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의 발전을 이끈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빠르게 전진한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기차란 공간 안에 막동이와 미애가 있고, 그럼 이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이 한국 현대사라는 큰 배경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근현대사에 뭔가 비극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차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막동이는 자기가 내려야 될 역이 아닌데 중간에 기차를 뛰쳐 나온다는 거. 우리는 본인이 내려야 될 역이 아니면 내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는 운명에 거스르는 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결국은 놓치게 되고 한참을 걸어 가게 되니까 그 자기의 분을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수능했으면? 형이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기다릴 일도 없을 거고 모든 게 순리대로 흘렀고 미애 전화도 받았을 거고 미애 전화를 받았다면 그 나이트에 갔을 일도 없을 거고 밖에서 만났을 테니까 사실 거기서 뛰쳐나온 것부터 해서 모든 줄거리가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운명을 거슬렀다. 그런 게 이제 다 기차에 표현이 됐고, 그리고 또 미애와 이 막동이가 키스를 하죠, 기차에서. 그 미애와 막동이의 키스씬이 인생에서 굉장히 쓴맛을 보고 있는 두 남녀가 정말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드는 키스씬이었어요. 달콤 쌉쌀한 느낌? 네, 굉장히 뭔가 마음을 파고드는 키스씬이 아니었나. 이렇게 마음을 파고드는 키스씬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던 벽이 키스로 인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리뷰 마우스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기차가 등장인물들이 운명을 거스르는 상황을 계속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초록물고기의 명장면. 명장면.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장면이 너무 많아요. 막동이가 공중전화에서 큰형에게 전화하는 장면은 뭐 한국 영화사의 명장면이고 대단하죠. 영웅본색 거기서 나왔던 공중전화 씬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인 것 그 같아요. 이상인 것 같아요. 예. 연기가 뭐 너무 대단해서 이거는 뭐 누구나 꼽는 명장면이고 저희 각자가 하나씩만 꼽았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데. 리뷰 마우스는 뭘? 제대를 하고 이제 걸어서 가잖아요, 집까지. 그리고 그 대공역이에요, 거기가. 군복을 입은 채로 3번, 4번 출구 앞에 씁니다, 막동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결국 걸어서 어찌어찌 해서 논밭을 지나서 집에까지 가긴 하는데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곳에서 네가 인생을 헤매게 될지라는 것에 대한 암시를 해준 걸 수도 있고 동의합니다. 예,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장면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쳐있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어쩌면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다. 막동이는 가족이라는 완벽한 나침판이 있었잖아요. 나의 집이라는. 잘 찾아갔지만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나침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명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뭐 저는 조금 이제 색다른 장면을 하나 꼽자면 막동이가 계란을 파는 셋째 형이랑 계란을 팔고 나서 돌아오다가 경찰에 단속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셋째 형이 굉장히 능글능글하게 음료수값 5,000원 드릴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잖아요. 원래 셋째 형은 5,000원만 주려고 했는데 5,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짜리를 주죠. 경찰한테 뇌물을 주는데 저기 이게 5,000원짜리가 없으니까 5,000원 거슬러 달라고 하잖아요. 경찰이 또 받아가잖아요. 경찰이 알겠다고 5,000원 거슬러 주겠다고 10,000원을 받아가요. 그러고는 차에 타고 그냥 가버려요, 경찰이. 대단한 경찰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차가 셋째 형의 그 트럭을 추격을 하다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셋째 형의 트럭이 경찰차를 추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메가폰을 잡고 은어로 우리가 경찰차를 백차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정진영이 셋째 형이 말을 하잖아요. 백차는 우측으로, 백차는 우측으로, 백차 차세요, 백차 차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막 둘이 막 신나가지고 막 막동이도 옆에서 백차 차세요 이러면서 막 옆에서 따라하고 차세요 임마 이렇게 하는데 백차는 우측으로. 백차 우측으로, 백차 우측으로 하잖아요. 너무 재밌고 유쾌한 장면인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공권력을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나. 한 1분 만에 공권력의 잘못을 백차 추격신으로 그냥 다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창동 감독이. 공권력의 잘못을 이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뼈아프게 풍자할 수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을 꼽았고, 또 중요한 게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경찰이 잘못된 공권력의 예로 나오지만 이창동 감독의 다음 작품을 보면 박하사탕에서는 군인이고. 박하사탕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창동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통찰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좀 이제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반복되는 미장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울이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울이 딱 나오는 게 미에를 구출해주고 난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기차 안에서 거울을 보죠. 군복을 입은 막동이가 피가 막 나면서 거울을 보는 장면. 그 다음에 막동이가 처음에 이제 제대하고 집에 와서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엄마 그 파출부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돈 많이 벌 테니까 파출부 나가지 마. 자신만만하게 내가 돈을 벌어 올 테니까 엄마는 파출부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에서 중요한 미션을 이제 하나를 받아요. 막동이가. 그때 그 중간 보스급이 막동이에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막동이는 거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거울이 의미한 게 뭔지 전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마다 막동이는 거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막동이가 형님인 김양기를 살해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거울 보는 장면은 뭐 연기가 뭐 미쳤습니다. 이건 뭐 사실 공중전화 부스신보다 와, 그 연기는 그러니까 이 막동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울이 나와요. 가끔 거울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거울 속에 내가 진짜 나인가? 생각보다 잘생겼는데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울 속의 리뷰마우스는 진짜가 아닌 거죠. 그 생각을 한다는 건 거울 속의 리뷰마우스는 저건 내가 아니구나. 진짜가 아닌 거예요. 거울 속에 반사된 이미지가 진짜 나일 수도 있지만 허상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사실 거울 속에 반사된 나는 내가 아니죠. 그냥 빛의 스펙트럼이 만들어낸 반사된 빛의 연속일 뿐인 거죠. 막동이가 중대한 변화를 겪을 때 거울이 나오고 거울 속의 막동이를 보여줘요. 이것도 연출이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울 속의 막동이는 진짜 막동일까? 순수하고 착한 막동이가 아닌 뭔가 다른 막동이가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막동이가 거울에 비춰지는 거죠. 이 거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그 미장센도 굉장히 거울을 잘 배치했어요. 인물과 주변 환경과 다른 인물, 이게 거울이 굉장히 잘 배치가 돼 있어서 정말 잘 찍으셨다. 30년 전 영화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또 중요한 소품이 그 미에의 보라색 스카프죠. 처음에 이제 막동이가 기차에서 담배를 피울 때 미에가 마치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위태롭게 기차에 서 있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서 보라색 스카프가 날아와서 막동이 얼굴을 뒤덮어요. 몇 번 찍었을까요? 난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던데. 굉장히 NG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보라색 스카프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장면, 방금 설명드린 장면에서 미에와 막동이를 이어줘요. 그럼 매개체가 되는 게 이 보라색 스카프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세수를 한 다음에 물에 적신 보라색 스카프를 막동이가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숨을 거치게 내쉬거든요.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 장면 보고 영화 혈앤우가 생각나더라고요. 혈앤우에 나오는 다양한 조선시대의 극형이 있는데 그 중에 도모지라고 있어요. 종이를 몇 겹씩 씌운 다음에 물에 적셔가지고 숨 막히게 해서 죽여버리거든요. 저는 그 물에 적신 보라색 스카프를 막동이가 뒤집어 쓰고 숨을 거치게 내쉬는 걸 보고 막동이는 미에 때문에 죽겠구나. 그걸 느꼈다고요, 네. 그때? 결국 미에로 인해서 막동이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동이가 살인을 하러 가기 전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라이터로 보라색 스카프를 태워버리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나의 순수는 다 불탔다. 나는 순수한 나의 사랑, 순수한 나의 과거 다 불탔다. 자기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거라는 거를 막동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의식처럼 보라색 스카프를 태워버리죠. 그래서 너무 멋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초록 물고기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리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는 줄 알았는데 선물까지는 아직. 아니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